하여튼 뭐 최악의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 프리드리히 3세입니다. 물론 황제예요. 그래도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재주가 하나 있어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뭐냐면 이 카를 대제, 프랑스에서는 샤를마뉴라고 하는데, 샤를마뉴라는 사람이 소로마 제국을 부활을 시키는 황제의 관을 줘요. 이게 신성 노마 제국의 황제의 관입니다. 비엔나에 가면은요, 제국의 보물 창고라고 해서 샤츠 칸머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세 유럽의 최고로 중요한 보물들이 다 있어요. 저기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보물 중에 하나인데, 이게 신성 노마 제국 황제의 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볼 인물은 막시밀리안 1세입니다. 이 사람이 황제인데, 황제라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징은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정략 결혼 정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죠. 이 사람이 이 신성 노마 제국의 황제의 관을 스스로 딱 쓰면서 교황이 필요 없다라고 최초로 이제 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황금양털 기사단이라고 하는 지금도 남아있는 유럽 최고 엘리트 그 귀족 모임이죠. 귀족 모임의 이제 수장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황금양털 기사단, 뭐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할 텐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기사단 멤버들의 그 집안의 문장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51개예요 지금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24개였다가 중간에 70개, 나중에 51로 현재 줄어들었는데, 이 부르근트, 아까 얘기했던 그 와인이 나온다는, 좋은 와인이 나온다는 부르근트의 설량공 필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네가 양털을 갖고 이렇게 직조 기술로 의해서 돈도 벌고 했지만, 진짜로 돈 많고 부유한 곳은 따로 있다 이거죠. 예. 실크로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동방이 훨씬 부자이고, 실제로 로마 때도 그렇고 다 동쪽이 부자였거든요. 그리고 십자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봐도 그쪽이 훨씬 그 돈도 많고 부자이고, 예. 그리고 베네치아라든가 제노아라든가 이런 그 해상 국가들이 돈을 많이 번 것도 그쪽으로 왔다 갔다 이거죠. 그래서 아니 우리도 뭔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뺏겼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예루살렘을 다시 찾고 하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해서 옛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설에 따라 황금양털 기사단을 만듭니다. 그리스 신화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이아손이라고 해서 자신의 나라가 이제 굉장히 약화되고 빼앗기는데, 아르곤 호러를 타서 흑해 가장 동쪽 끝에 있는 곳에 이아손이 가서 자기 친구 그 헤라클레스하고 같이 가거든요. 가서 황금양털을 구해와서 나라를 이제 되찾고 번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황금양털을 가져오면 이제 부자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그 축복의 의미에서 황금양털 기사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황금양털은 사실은 무슨 거냐면요, 양털에 사금 가루를 딱 뿌리면, 양털에 사금 가루를 뿌리면은 물이 흘러가면서 양털에 금이 묻는데요. 그래서 그걸 털어내가지고 이제 금을 만드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사금이 묻으면 이제 황금양털로 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황금양털이 그런 데 있다라는 전설을 듣고, 실제로 보진 못했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 게 기사단인데, 이 기사단이 굉장히 그 넓은 복잡한 유럽의 합스부르크 집안이 지배하고 있는 곳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어디 돌아다니다가 보면 이제 어떤 성이라든가 어떤 왕궁이라든가 아니면 피렌체가 됐든 이런 황금양털 기사단에 이런 펜던트가 걸려 있는 데가 있어요. 뭐 조각이 돼 있던가. 그러면 이 사람은 기사단에 멤버가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제 되고요. 기사단의 수장은 이런 붉은색 옷을 입습니다. 뭐 계속 이렇게 최고의 권력자이고 최고 높은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 자색의 옷을 이렇게 항상 입습니다. 그 막시밀리안 1세가 활동할 당시에 엄청난 지위에 올라갔던 화가가 한 명 있습니다. 북방 르네상스의 대가라고 하는 알브레히트 듀레입니다. 우리가 르네상스 하면 이탈리아 이쪽 얘기하는데 북방에 르네상스가 있었거든요. 저쪽에 플랑드르 지역, 지금의 벨기에 지역이죠. 이쪽 지역하고 독일 지역이 있었는데, 독일의 대표적인 화가는 이제 듀레입니다. 합스부르크 왕실에서 고용된 귀족 화가예요.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에 창대하리라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처럼
처음엔 별볼일 없는 화가였는데 이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철학적인 그 생각을 많이 가져서 점점점 만나는 사람들이 인문주의자, 과학자, 그다음에 왕, 황제, 그 최고 이제 높은 성직자들 이런 사람들 만나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이 그림에서도 보면 하얀색 장갑을 낀 거는 지식인이라는 뜻을 의미하게 되고요. 얼마나 유명하냐면 이 사람이 부와 권력을 다 차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를 카를 6세가 나중에 불러요. 아니 카를 5세 그 막시밀리안의 손자죠. 이렇게 미켈란젤로를 부릅니다. 그래서 불러서 자네의 소원이 뭔가 이렇게 물어봐요. 황제니까 자네의 소원이 뭔가 물어봤더니 저는 알브레히트 듀러처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피곤하게 살았다는 거죠. 미켈란젤로는 그 이탈리아에서 이런 화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최초로 그 서명을 했던 화가예요. 이 서명이라는 의미가 이제 서명이 뭐 어때서 그냥 사인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원래 자신이 직접 그려서 이렇게 물건을 내다 판 게 아니고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주문자가 돈을 많이 줬는데 이거 사인을 해버리면 그림을 망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인을 못했고 그 다음에 익명으로 했어야 됐습니다. 진짜 익명으로 모르게 했어야 돼요. 이게 사인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게 했어야 되는 게 옛날에 사인이 의미예요. 근데 사인을 했어요. 예. 그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었다 이거죠. 사인을 해도 뭐라고 안 하고 인정을 해주는. 그리고 고대 이래 최초로 초상화를 그린 사람이고요. 또 정면 초상화를 그렸어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의 그림은 이제 정면을 그리는데 사람의 그림을 정면으로 그린 적이 없어요. 심지어 교황조차, 황제조차 정면을 그려서 삐딱하게 그리거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후에는 정면으로 그리는 그림이 나오죠. 엄청난 화가인데 마치 식물도감에 나올 것 같은 아주 정교한,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에는 정교함이 떨어지고 다른 쪽으로 가는데 심지어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은 스푸마트 기법이라 그래서 이 경계선을 없애버리거든요. 선 이렇게 예를 들어 선을 쫙 그리면 선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경계선을 없애버려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문질러 가지고 모호하게, 그러니까 모나리자처럼 이렇게 그리는 그런 희한한 방법들이 동원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그리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손 같은 이런 걸 보면 그 다음에 산토끼를 그렸는데 산토끼 털을 다 그렸어. 그리고 얼마나 더 정교하냐면 이 눈에, 토끼의 눈, 실제로 보면 요만큼밖에 안 하거든요. 토끼가. 예, 토끼의 눈을 딱 보면 그 실내에 그 모습이 다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희한한 사람이죠. 그거에 비해서 그 바로크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뒤로보다 좀 뒤에 있는 사람이죠. 바로크 시대에 카라바제오라고 하는 빛의 화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마치 그 연극 무대에서 이렇게 조명을 쏘아서 그림을 그리듯이 그린 사람인데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 렘브란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동경하면서 저 비슷한 그림을 그렸는데 저 사람이 이제 그린 그림이 저거는 이제 자신이 그려서 이렇게 선물을 해줬기 때문에 사인을 했는데 사인도 사실 몰래 했어요. 저 성 요한의 처형이거든요. 네, 목을 자르는 모습인데 어디에 사인을 했냐면 이 피가 쫙 흐르는데 이 밑에 미켈란젤로 이렇게 썼어요. 원래 이 사람 이름이 미켈란젤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원래 미켈란젤로고요. 근데 미켈란젤로 죽자마자 사실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뭐 미켈란젤로의 뭐 이렇게 화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사인에 대한 더 재미난 사람도 있어요. 이 티티안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이 사인을 할 수 없는데 이제 마치 그 종이장이 딱 떨어진 것처럼 계단에 종이장이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쓱 이렇게 티티안에서 사인한 사람도 있고요. 뭐 그 뒤로는 이렇게 사인을 마음대로 하죠.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인데 이렇게 화병에 이렇게 사인이 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알브레히트 듀러가 정면으로 자신이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은 예술가도 신적인 창조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못 그렸다니까요. 여기 보면 AD라고 써 있어요. 알브레히트 듀러라고. 못했어요. 근데 워낙 유명하고 당대 최고로 유명하고 최고의 권력자가 됐고 돈도 엄청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흉내내는 사람이 되게 많이 생겨나죠. 자, 막시밀리안이 하여튼 뭐 2번의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략 결혼으로 이 국가를 합치죠. 왜냐면 부르고뉴, 프랑스 동쪽과 이렇게 벨기에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그쪽 집안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다 합치거든요. 그걸 합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막시밀리안 아들
이제 필립이 있고요. 이제 딸이 있는데 미라망 필립이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스페인의 이사벨 왕 카스티아. 그러니까 스페인 땅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네 개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카스티아 제일 넓은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라곤. 아라곤은 지금 바르셀로나 쪽으로 해서 이제 카스티아의 한 3분의 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라바레 북쪽에 조그만한 부분 귀퉁이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는 이제 그라나다 이런 네 개의 왕국이 있었는데 어쨌든 카스티아의 이사벨 여왕하고 이제 아라곤의 페르디난드 왕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스페인이 통합이 되고 이사벨 여왕이 누굽니까? 콜럼버스를 아메리카 대륙에 보낸 사람이잖아요. 진짜 병사를 보낸 게 아니고 그냥 병사들이 잠재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천연두 복균자를 쫙 퍼뜨려가지고 싹 다 정리를 해가지고 다 남북 아메리카를 그냥 싹 이제 석권했던 사람이 이사벨 왕녀죠. 하여튼 저런 어마어마한 집안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아들 있고 딸 있고 저쪽 집안에도 아들 있고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겹사동 관계를 맺는 거죠. 겹사동 관계를 맺고 예를 들어서 스페인 집안에서 대가 끊겨서 왕실이 유지가 안 된다. 왕이 나오지 않게 되면은 합수부로 그 집안에서 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이제 막 벌어지게 되는 거죠.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금방 죽어버려요. 결혼했는데 막시밀리안의 딸하고 이제 스페인 그 왕자하고 결혼했는데 금방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대가 딱 끊긴 거잖아요. 그래서 필립이 이제 이제 왕을 이제 하는 상황이 오는데 이 필립 밑에 나온 그 유명한 카를로세, 카를로세가 나옵니다. 근데 저 어디 살았냐면요, 주로 어디에 살았냐면 태어나기도 이제 지금의 벨기에 쪽, 그 플랑드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자라기도 거기서 어린 시절 자랍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를 못했어요. 독일어도 못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28살에 빨리 죽어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 왕을 할 수는 없지만 이 후아나, 아버지의 부인 후아나가 이제 미친 여자라고 소문이 났거든요. 미친 여자다 해서 뭐 때문에 미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집착이 굉장히 심했대요. 그래서 이제 수녀원에 가두어 버리거든요. 네. 수녀원에 가두어 버려요. 오랫동안 굉장히 장치 보시면은 49년을 더 살아요. 남편이 죽은 다음에 49년을 더 살아. 그러니까 49년, 거의 40년 이상을 진짜 수십 년을 그냥 수녀원에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카를 5세가 실질적으로 나중에 졸지에 19살에 이제 왕이 되는데, 카를 5세가 이제 왕이 되는데, 카를로스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막시밀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오스트리아 지역, 이제 부르운트부터 해서 이제 헝가리 쪽 땅을 다 물려주고, 그 다음에 스페인 땅을 다 물려받았으니까, 스페인은 또 어딥니까? 저기 남미까지 다 물려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마무시한 땅을 차지하게 되죠. 예. 요거는 이제 유럽만 보여준 건데, 뭐 서두에서 보여주셨던. 그리고 이 붉은색은 그 신성 로마 제국 그 황제 영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미난 것은 신성 로마 제국은 이게 황제는 이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선출해서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얼마나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소빙 강정이냐 하면, 사실 독일의 황제인데도 독일도 지배를 못해요. 예. 여기 지배한다는 건 참 이제 웃기는 일이죠. 그런데 가만히 뚝 보니까 카를 5세의 그 매형인 사람이 하나 있는데, 프랑스와 1세입니다. 이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초청해가지고 자기 성에 살게 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프랑스에서는 제일 유명한 왕 중에 한 명이에요. 이 프랑스와 1세가 있었는데, 프랑스와 1세가 딱 보니까 이거 나도 신성로마 제국 황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출사표를 던져요. 프랑스 사람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사실 카를 5세도 말이 안 되지만 이 프랑스와 1세도 사실 말이 안 돼요. 왜냐면 프랑스 말 이외에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독일 게르마니의 혈통이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금권 선거에 돌입합니다. 자기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7명의 선조를 매수를 하는데, 근데 이제 볼륨이 있어야 되잖아요. 카를 5세는 어느 만큼 돈을 썼냐 하면
금 2톤을 씁니다. 금 2톤. 금 2톤을 쓰는데 돈이 뭐 쉽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제 빌리냐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뭐 금이 많이 생기고 할 거니까 나중에 갚을 테니까 이제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아우구스부르크라는 데가 있어요. 그 당시 제국의 상점을 운영했던, 그러니까 합스부르크의 금고라고 불렸던 후거. 뭐 좀 어렵습니다. 이제 후거 가문한테 돈을 빌립니다. 이제 후거 가문은 야, 돈으로 한번 황제를 만들어 보자, 제국을 한번 지배해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돼요. 이게 되니까 열받잖아요. 돈도 많이 있었는데 처남한테 신성노마족의 황제를 뺏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요. 이 사람은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이제 생김새가 보셨지만 힘은 좀 쓰게 생겼어요. 좀 장사처럼 생겼는데 제 머리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니다. 네. 뭐 2번이나 져요. 뭐 처음에 이제 이탈리아 파비아, 이탈리아로 원정 가거든, 전쟁하러. 이탈리아에서 전쟁터를 만들어가지고 밀라노 쪽을 뭐 차지하겠다 그래서 이제 칼을 오세하고 전쟁을 하는데 파비아에서 잡혀요. 져가지고. 그래서 풀어줍니다, 매형을. 조건을 달아요. 더 이상 얼씬거리지 마시고 덤비지 마세요, 형. 에? 해가지고 보내주는데 안 덤비나? 여기 보면 오스만 투르크가 좀 있으면 이게 다 올라와서 이 헝가리 지금 합스부르크가 차지했던 데를 다 밀어버리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카를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제국과 땅을 차지했는데 이 적들이 엄청 생긴 거예요. 우리가 도가백이면 마가백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잘 되면은 잘 될 만큼 나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는데 실제로 사회에서 그렇잖아요. 생기니까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적군들이 생기는 거예요. 프랑스와의 계속 싸우지, 오스만은 계속 오지. 근데 한 번 지니까 이제 오스만의 술탄 슐레이만 대제라고 하는 사람하고 손잡아가지고 막 싸워요. 막 해전을 막 벌이고 하지. 피곤해. 그리고 너무 커지니까 교황청에서 또 야, 이거 칼을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서 서로 막 짜가지고 칼을 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황청을 공격해 들어가가지고 로마를 4일 동안 약탈을 해버립니다. 막 다 불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폭군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카를로세가. 그때 이제 재미난 사건이 있죠. 그 당시에 교황이 죽을 위기에서 스위스 용병들이 무사히 피난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 다른 나라에서는 프랑스 혁명 때 이제 스위스 용병들이 다 죽거든요. 그 바스티유 감옥을 지키다가. 그래서 이제 유럽 사회에서는 스위스 용병들을 이제 안 쓰겠다, 이런 처참한 결과가 있는 사건이 발생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교황청에서는 쓰죠. 지금도 쓰잖아요. 이 사건 때문이에요. 복장 보면 알록달록 해가지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디자인했다는 그 옷을 입고 이렇게 근위병들이 서는데 그때 그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다 해결하고 나니까 여기 또 터지네, 프로테스탄트가. 그래서 스페인의 왕이고 신성노마족 황제인데 이제 고향은 여기예요. 여기가 고향입니다. 여기 다 프랑스거든요. 고향이 여기인데 프랑스 말만 쓰는 이 왕이 여기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40번을 전쟁을 합니다. 40번. 너무 피곤하고 지친 거예요. 그래서 은퇴를 하기로 결심하고 또 이렇게 몸도 안 좋아. 신경통 이런 거. 나중에 말라리아로 이제 죽는데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아들한테는 스페인을 넘겨주고요. 동생한테는 이제 오스트리아를 넘겨줍니다. 페르난도에서 넘겨줘요. 이때부터 이제 스페인 합스부르크하고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 이렇게 나눠지는 계기가 되는데, 하여튼 프랑스와 1세. 이제 프랑스와 1세는 이 사람도 예술적인 기질 뭐 이런 게 좀 있었나 봐요. 뭐 돈도 좀 있고 해서 그랬는지 밀라노에 전쟁을 하러 갔는데, 카를 5세하고 이제 전쟁을 하러 갔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보고 대단한 사람이다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사실은 이탈리아에서 자리를 잡았으면 안 갔을 거예요. 이 미켈란젤로하고 항상 이렇게 앙숙인 관계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파워게임에서 밀려난 사람이거든요. 이 피렌체에서 못 살겠다고 해서 막 떠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스포르체스코 성 있는 스포르차 가문이죠. 아까 이제 막시밀리안 1세하고 이제 결혼한 공주가 온 스포르차 가문. 거기 가서 이제 초청을 합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제 스케치북 같은 것부터 해서 자기가 그리던 그림을 들고 다녔대요. 들고 다녀가지고
이 샹브로 성 같은 경우 이거 굉장히 멋있잖아요. 프랑스와 1세가 사냥터로 사용했던 그런 성인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직접 이 설계에 참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화가이기 이전에 이 사람은 토목 기술자잖아요. 토목 기술자. 그래서 아마 요거를 만들지 않았을까. 토목 기술자니까 물이 들어오는 거. 물도 계산을 잘해야지 쫙 들어오잖아요. 그런 걸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앙부아즈 성에 살았어요. 성이 되게 많은데 이거 앙부아즈 성이라고 해서 저쪽에 이제 프랑스 1세에 거처였는데 요 근처에 집에서 살았는데 이 지하로 앙부아즈 성하고 연결돼 있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프랑스와 1세하고 대담을 자주 나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갖고 있었던 제자하고 같이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갖고 있었던 그림을 자기 방에서 두고 죽어버려요. 그 방에서. 그래서 프랑스에 그 그림들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이런 그림이죠, 이런 거. 예. 전 아시죠? 저쪽에 있고 모나리자. 이거는 세례자 요한인데 루브르 박물관에 있어요. 둘 다 루브르 박물관에. 이거 혹시 얼마일까요? 얼마? 만약에 판다면. 그 2019년도에 경매가를 한번 예상 경매가를 매년 올리거든요. 유명한 그림에 대한 예상 경매가는 계속 올라가요. 사람들이 그 호기심에서 올리는데 7,800억. 7,800억. 저거 도둑맞기도 하고 막 했었잖아요. 저거 이제 훼손되기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접근을 6m 전방 뒤에서만 봐야 되고 이 방탄 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보시면 선이 없잖아요. 스푼마터 기법이라 그래서 이렇게 싹 밀어서 이 경계선을 이제 없애버리는 모호하게 하는 이제 기법으로 그린 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인데 어쨌든 그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전쟁을 무지무지 많이 해서 피곤하고 해서 아들에게 스페인을 넘겨주고 동생에게 페르디난드 1세 동생에게 오스트리아를 넘겨주고 그 신성노마족의 황제도 넘겨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선출해서 할 수 있게끔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필리페 2세죠 정확히 스페인 발음식으로 펠리페 2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카를 5세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 초상화가 제일 유명합니다. 전쟁을 한 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쟁을 한 번 하면 거덜나잖아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아버지가 40번 전쟁하면서 남겨놓은 빚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4번이나 파산 선고를 했어요. 중남미를 다 차지하고 남북아메리카 차지하고 거기에 금은보화가 아무리 쏟아져 들어와도 빚 갚고 나면 남은 거는 진짜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제국을 유지하기 굉장히 허덕인 거죠. 자, 필리페 2세가 나중에 이제 스페인 왕과 포르투갈 왕이 되면서 엄청난 땅덩어리를 차지했다는 걸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보시면은 콜럼버스가 이렇게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이제 카리브해 쪽을 가서 인도를 발견했다가 우기잖아요. 그래서 이 포르투갈도 나서죠. 포르투갈은 할 게 없어요. 이게 다 막혀 있어가지고 바다로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바다로 와가지고 하여튼 인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해서 진짜 인도를 발견했다 해서 이제 선을 그어요. 선을. 왜냐하면 이제 스페인이 먼저 나와서 여러 지역을 발견했는데 포르투갈이 끼어들면 안 되니까 이 교황청한테 얘기해서 선을 그어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 또르데시아스라는 지역에서 이제 조약을 해서 또르데시아스 조약에 선을 그었는데 이 선의 서쪽에서 발견된 땅은 스페인 땅, 동쪽에서 발견된 땅은 포르투갈 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쪽 끝엔 또 뭐 있냐? 이게 한 바퀴 쭉 돌면 이쪽 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스페인 사라고사라는 데서 또 조약을 맺어가지고 사라고사 조약의 선을 만듭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얘네들 포르투갈은 이게 땅이 발견되면 다 자기네 땅이래요. 그럼 아프리카도 자기네 땅이고 뭐 인도 뭐 이렇게 필리핀 뭐 한국까지 이거 다 자기네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의 어머니가 포르투갈 사람이고
포르투갈의 왕 마누엘 1세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대가 끊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포르투갈 사람이라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왕이 돼야 되는데 얘가 이제 동시에 왕을 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스페인 왕이면서 포르투갈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이 사라진 거죠. 이 선이 딱 사라졌어요. 이게 다 스페인 땅. 펠리페 2세가 전부 다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예. 전쟁을 많이 하면 국간이 거덜나게 마련이죠. 워낙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아무리 그 금은부화를 많이 가져오더라도 그게 다 밖으로 새어나가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죠. 그 스스로 이렇게 망하는 길을 사실 탔겠다고밖에 볼 수 없죠. 기술을 갖고 재능을 가진 사람들 다 쫓아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캐톨릭이 아닌 뭐 유대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슬람인이었다가 캐톨릭으로 개종하거나 유대인이었다가 카톨릭으로 개종했던 이런 사람들이 쫓아내버리니까 이런 재능과 기술과 빛나는 정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네덜란드와 같은 이런 나라로 가서 네덜란드가 엄청난 상업국가로서 이제 금융 제국을 이룩하는 데 일조를 하게 되고 오로지 카톨릭만 생각하고 또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전쟁도 또 수행을 안 할 수 없고 해가지고 결국은 스페인이 펠리페 2세 이후로 점점 망해가면서 이류 국가로 전락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몇 대가 지난 다음에 대가 끊겨요. 그런 다음에 프랑스 왕가, 부르봉 왕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루이 13세, 루이 14세 하는 이런 부르봉 왕가로 이제 넘어가 버립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합스부르크 왕조가 어떻게 시작을 했고 그 시작부터 가장 하이라이트 시기였던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조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펠리페 2세 같은 경우 너무 고집스럽게 한 가지만 추구를 했기 때문에 캐톨릭만 추구했기 때문에 나머지 빛나는 재주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나라가 점점 이렇게 망해가게 되고요. 결국은 이제 이류 국가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쪽으로 넘어가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